그러네요. 재밌네. 몰랐네. 자, 그러면은 새 책을 읽게 됐어요. 2050 대담한 준비, 최윤식 님의, 미래학자 최윤식 님의 책입니다. 그러면 표지부터 네. 언니부터 읽어주세요. 미래학자는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위한 미래학자의 인생 전략.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 나의 미래를 단단하게 만드는 미래학자의 세 가지 도구. 2050 대담한 준비. 최윤식 지음. 최윤식이라는 작가가 어떤 분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최윤식, 아시아를 대표하는 전문 미래학자. 아시아 미래 인재연구소 소장, 미국의 권위 있는 미래학 정규과정인 휴스턴 대학교 미래학부에서 학위를 받았다. 피터 비숍 세계 미래학회및 세계 전문 미래학자 협회 창립이사. 피터 비숍과 크리스토퍼 존스 전 세계 미래학회 사무총장, 웬디 슐츠 전 세계 미래학 자문협회 회장 등 미래학의 세계적 거장들을 사사했다. 미래학, 경영학, 철학, 윤리학, 신학을 공부한 그는 전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전문 미래학자들의 모임인 세계 전문 미래학자 협회 이사회 임원으로 활동했고, 아시아와 한국을 대표하는 전문 미래학자로 주목받고 있다. 그의 미래 연구 분야는 폭넓다. 국가와 전 인류 단위의 위기와 기회는 물론이고,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및 로봇, 나노 및 바이오, 미래 제조업 혁명, 우주기술, 미래 인간 등 미래의 기술과 산업 방향, 그에 따른 미래 비즈니스 전쟁을 아우른다. 미국에서 인공지능 연구를 목적으로 한 스타트업, AI 인텔리전스 INC를 설립했고, 캘리포니아에서 미래학 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전문 미래학자 협회 이사회 임원, 삼성전자 DMC 연구소 자문교수, 한국 뉴욕 주립대 미래연구원 원장,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위원 등으로도 활동했다. 미국, 한국, 중국 등을 오가며 미래예측법, 미래전략경영, 미래모니터링, 워게임 시스템 사고 등을 바탕으로 정부 기관과 국내외 대기업,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을 대상으로 미래와 관련된 예측 자문과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70권 넘는 책을 출간할 정도로 왕성한 연구 및 저술 활동도 하고 있다. 그의 대표적 미래 예측서 2030 대담한 미래, 엔데믹 빅체인지 7, 메타도구의 시대에 제4의 물결이 온다. 앞으로 5년 미중 전쟁 시나리오, 앞으로 5년 한국 미래 시나리오, 미래학자의 통찰의 기술, 그다음에 퓨처 리포트 등은 한국에서 경영자의 각 분야의 리더를 비롯한 다양한 독자층의 큰 사랑을 받아 널리 읽히고 있다. 2030 부의 미래지도, 2020 부의 전쟁인 아시아 등 중국과 일본에서도 출판되었으며, 특히 2030 부의 미래지도는 출간 직후 일본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 다음은 2050 대담한 준비, 나의 미래를 단단하게 만드는 미래학자의 세 가지 도구. 2050 대담한 준비, 최윤식 지음, 연합 인포맥스 북스. 서문, 더 단단한 미래로 이끄는 지혜, 세 가지 도구 사용법.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각자 정해진 분량의 실패를 경험한다. 그 모양과 크기는 다르지만 각자 느끼는 무게는 같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실패의 크기가 겉보기에는 작아도 마음으로 느끼는 무게는 무겁고 고통은 똑같이 심하다. 한번 실패를 이겨냈다 해도 다시 실패에 부딪히면 똑같은 크기의 괴로움이 인생을 짓누른다. 중요한 것은 실패의 크고 작음이 아니다. 실패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실패를 통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느냐다. 나의 인생도 다를 것 없다. 나의 인생에도
성공과 화려함만 있지는 않았다. 이 책에서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놓겠지만 나 역시 많은 실패를 겪었고 어두운 절망의 시간도 보냈다. 나도 늘 성공을 갈망한다. 좋아하고 기대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나를 성장시킨 것은 성공이 아니었다. 실패의 경험이었다. 실패와 고난은 나에게 인생을 새롭게 배우는 기회를 주었고 나를 새롭게 알아가는 기회를 선물했다. 실패는 본디 아픈 것이다. 미치도록 두렵고 다시 대면하기 싫은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실패, 좌절, 고난, 절망과 친구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어제 실패하고 오늘 성공해도 내일 다시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 나는 전문 미래학자로 100세 인생을 말하곤 했다. 하지만 이는 틀렸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이미 100세 인생이 아니라 120세 인생이다. 120세 인생에서는 최소한 80년을 일해야 한다. 직업이나 직장을 10번에서 20번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꿈도 계속 바꿔야 하고 목표도 계속 바꿔야 한다. 누구나 한 번은 개인사업, 자영업, 프리랜서로 홀로 서기를 해야 한다. 120세의 시대에는 누구도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성공의 길에만 머무를 수 없다. 반드시 한 번은 실패를 경험한다. 그래서 한 번의 성공을 미칠 듯이 좋아할 필요도 없고 한 번의 실패에 인생이 끝난 듯 허망해야 할 필요도 없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월드컵 4강에 올려놓았던 거스 히딩크 전 감독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다. 2002년 한국은 지더라도 다시 일어섰다. 그래서 강한 팀이었다. 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고난에 빠지는 것은 수치가 아니다. 약함이 아니다. 다시 일어서면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성공 가도를 달리다 한순간에 벼랑으로 떨어졌던 내 실패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였다. 왜? 나에게 다시 찾아올 미래의 실패의 시간에 내가 과거의 실패라는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깊은 웅덩이에서 어떻게 다시 기어서 올라왔는지를 기억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몇 번의 실패와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고 다시 일어선 경험을 하고 보니 문득 실패와 고난의 시기에 내가 깊이 느꼈던 깨달음을 과연 완벽하게 기억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난 중의 고통, 그 다음에 이어진 나를 향한 깊은 성찰, 쏟아지는 감사, 삶에 대한 민감성 등을 말이다. 나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 책에 담아놓기로 했다. 그리고 120세의 시대, 언젠가 또다시 실패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게 될 때를 위해서라도 이 경험과 깨달음, 실패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간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나는 어려울 때마다 이 원고를 다시 꺼내 읽는다. 읽을 때마다 실패의 의미를 되새기고 실패에서 벗어난 방법을 재확인하고 절망의 감정을 물리치려고 애쓴다. 그러면 실패와 고난 속에서 얻은 깨달음이 새록새록 되살아나 다시 겸손해지고 용기가 생기며 새로 일어날 힘을 얻곤 한다. 그 다음의 발걸음을 어디로 내딛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할 작은 여유를 갖게 된다. 다음. 두 번째로 나는 나와 비슷한 실패와 고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작지만 건강한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책을 출간하기로 했다. 나는 미래학자다. 하지만 파산위기라는 실패를 3차례나 온몸으로 겪었다. 아무리 남들보다 먼저 미래를 내다보더라도 실패는 피할 수 없다. 그만큼 세상은 거대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한다. 미래학자면 미래의 위기를 잘 내다볼 수 있으니 실패할 일은 없겠네. 그렇지 않다. 미래를 내다보는 것과 미래의 위기를 막아내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미래의 위기를 먼저 통찰한다 해도 위기 자체가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일 수 있다. 패러다임의 대전환, 산업과 부의 대이동이 그렇다.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대재앙이 그렇다. 욕심과 자만심도 이미 예상한 위기를 피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벽이다. 저 정도의 문제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라는 자만심.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로 부리는 과도한 욕심과 무모한 전진이 그렇다. 나도 이 글을 읽는 당신도 그래서 실패했을 것이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 수 있다. 그러면 미래를 남들보다 먼저 통찰하는 데서 오는 유익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실패를 경험해도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사람의 생각에도 관심의 법칙이 작동한다. 성공의 날개를 달면 그 관성의 법칙이구나. 사람의 생각에도 관성의 법칙이 작동한다. 성공의 날개를 달면 그 성공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관성. 실패로 한번 추락하면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관성이다. 하지만 세상의 변화를 통찰하면 겸손해진다. 지금의 기회가 영원하지 않듯 지금의 성공도 영속하지 않는다는 겸손이다. 그래서 세상의 변화를 통찰하면 희망을 갖게 된다. 지금의 위기와 실패도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 어렵지만 버티고 살아남으면 다시 일어설 기회가 반드시 온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잃어도 새로운 기회가 다시 온다는 소망이다. 그러니 사방에서 고난이 당신을 올가맨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아니, 좌절하고 낙심해도 또 다른 하루를 살아내라. 단 오늘 하루를 견딜 때는 이상하고 신비적인 방법이 아닌 건강한 방법으로 이겨야 한다. 다음요. 세 번째로 나는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마음에 이 책을 썼다. 나는 4명의 자녀를 둔 부모다. 내 목숨보다 소중한 사랑스런 아들만 넷이다. 내 아들들도 120세를 살아야 한다. 아니 어쩌면 이들은 그보다 더 오래 살지 모른다. 당연히 내 아이들도 무수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쳐 가야만 할 것이다. 나의 사랑스런 4명의 자녀들에게도 실패와 고난을 헤쳐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나는 아이들에게 아빠가 어떻게 성공했는가를 가르쳐줄 필요는 느끼지 못한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고 성공의 방법은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빠가 어떻게 실패와 고난을 견디고 이겼는가는 가르쳐주고 싶다. 어떻게 이 기가 막힌 실패의 웅덩이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는지 말이다. 실패와 고난의 형태와 시기는 다양해도 이기고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지혜는 한결같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이들이 성공하는 법을 배우기보다 실패를 이기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먼저 배우기를 원한다. 성공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서면 그것이 곧 성공이다. 많은 사람이 돈 혹은 지식이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이라고 여기곤 한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120세 시대 혹은 그 이상으로 평균 수명이 길어질수록 인생에서 실패할 확률과 횟수도 더 많아진다. 나는 내 자녀들이 앞으로 겪게 될 수없이 많은 실패와 고난 앞에서 비록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과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 다시 희망을 품고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야말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이자 최대의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고난은 내가 선택할 수 없다. 하지만 고난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실패 앞에서 무너지느냐 다시 일어서느냐는 오롯이 나의 선택이다. 나는 나의 자녀들이 고난을 만날 때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폭풍우는 피할 수 없고 나의 선택도 아니지만 폭풍우 속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고 가능한 일이다. 네 번째로 나는 오늘날 한국의 젊은 세대와 은퇴자들을 위해 이 책을 썼다. 지금 한국 사회는 패배주의가 극심하고 젊은 세대들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있다. 아직 성공과 실패를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고 있다. 은퇴자들은 또 어떤가? 그들은 겁에 질려 있다. 미래에는 99%의 사람들이 가난하고 빌참한 일자리를 전전하며 살 것이라는 비관주의가 광풍처럼 이는 시대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미래에는 희망이 없다는 말을 달고 산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 글을 읽는 젊은이들에게 부탁한다. 당신 안에 아직 꽃피우지 않은 놀라운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라. 이전 기회는 지나갈 것이다. 줄어들고 없어질 것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 다음 기회가, 새로운 기회가 또 생기고 늘어날 테니 말이다. 나는 전문 미래학자로서 그리고 인생 선배로서 이 사실을 젊은이들에게 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물론 함께 울어주는 위로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새로운 시대에 맞춰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 과거가 지나가고 미래가 오면 어떤 기회가 만들어지는지 내가 아는 만큼, 통찰한 만큼, 미리 경험한 만큼 알려주기도 해야 한다. 이 글을 읽는 은퇴자들에게 부탁한다. 120세 시대에는 은퇴를 해도 세 가지 고난에 부딪히게 된다. 내 문제, 자녀 문제, 부모 문제다. 이 세 가지 문제와 치열하게 싸우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내 미래가 두려워진다. 그러나 인생은 마라톤이다. 은퇴는 마라톤에서 반환점을 돈 것뿐이다. 아직도 긴 승부가 남아있다는 점을 기억하라. 과거의 놀라운 승리나 현재의 허망한 실패 하나로 남아있는 길고 긴 인생을 평가하지 말자. 진정한 평가는 인생 전체를 잘 참고 견디며 승부를 미세하게 끌고 가다가 마지막에 승리를 거머쥐었느냐로 이루어진다. 나이에 숨지 말자. 고난과 실패는 부끄러움도 수치도 아니지만 포기는 부끄러움이다. 주저앉는 것은 수치다. 이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동일한 진리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미래를 준비하면 지금의 두려움이 실제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다. 여전한 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자. 미래에 대한 희망도 버리지 말자. 다음. 나는 40대 젊은 시절에 엄청난 성공을 맛보았다. 프로필만 봐도 알 수 있겠지만 이해하기 쉽게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기업 강연료가 연예인 수준이었다. 그런 나의 성공 스토리를 사람들에게 아주 간단하게만 들려줘도 반응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대단하다, 특별하다, 나와 다르다라는 반응이고, 또 하나는 자랑이 심하다, 그만 듣고 싶다, 부럽고 화가 난다 라는 반응이다. 그런데 내가 공경을 당한 이야기, 3번이나 파산 위기를 맞았던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다. 같이 아파해주고 위로해준다. 서점가에서는 성공 스토리가 인기가 좋다. 책도 더 많이 팔린다. 그런데 내 경험에 의하면 성공 스토리는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 오히려 고난받고 실패했는데 다시 일어선 이야기가 사람들에게는 더욱 용기를 주고 더 많은 위로가 된다. 나아가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린다. 나는 이 책이 그런 일을 했으면 한다. 그렇다고 이 책이 용기와 위로만 담겨있지는 않다. 나는 이 책에서 더 나은 미래, 더 단단한 미래를 준비하는 3가지 지혜를 말할 예정이다. 이는 미래를 준비하는 데 꼭 필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의 영역에서 시간과 복리의 힘을 발휘하는 지혜이다. 둘째는 돈이나 물질에 지배당하지 않는 데 필요한 소유의 사명을 아는 지혜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시대와 기술 폭발의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 자아 실현의 측면에서 내 능력과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이야기해보려 한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격려와 도움이 있었다. 먼저 눈앞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늘 옆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함께 이겨내봅시다 라는 소박한 말로 믿음과 사랑을 표현해 주었던 아내에게 감사를 전한다. 아내는 내가 힘들 때 늘 기대고 싶은 여인이다. 참으로 감사하다. 아장아장 걷던 게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어느덧 장성한 청년이 되어 고난에 빠진 아버지를 지지하고 같이 애써주는 아이들에게도 감사하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위해 실패와 고난의 기간을 염려와 기도로 동행해 주신 양가 부모님들께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실패로 절망하고 미래로 나아가기를 포기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출판사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전문미래학자 최윤식. 서문도 참 좋네. 목차를 읽어볼까요? 네. 서문, 더 단단한 미래로 이끄는 지혜, 3가지 도구 사용법 우리 읽었고 1장에는 실패가 내게 가르쳐준 것들,
나의 모든 성공은 2번의 실패에서 시작됐다. 미래학자의 미래 예측법. 포기하지 않아야 나오는 새로운 시작의 길. 나를 뒤돌아보게 한 3번의 큰 실패. 차근차근 실패를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라. 2장. 미래를 단단하게 만드는 미래학자의 첫 번째 도구. 시간과 복리의 힘. 시간 그 자체가 주는 기회를 잡아라. 돈을 다스리는 것은 시간이다. 금융연금, 기적의 원리.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돈을 다스리는 지혜.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10년, 1%가 만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라. 45세 중년도 늦지 않은 은퇴 준비 전략. 저성장 시대 내 삶을 안정시키는 방법. 새로운 대상. 세계 1위 경제대국의 주가지수. 새로운 지혜. 8+알파로 수익률 끌어올리기. 미래를 단단하게 만드는 경제 지식 활용법. 수익률 상승을 위해 주목해야 할 2가지 신호. 신호를 읽었다면 행동하라. 초보자를 위한 조언. S&P 500과 미 장기 국채. 5070 세대 1억으로 은퇴 준비 끝내기. 3장. 미래를 단단하게 만드는 미래학자의 2번째 도구. 소유의 사명. 거꾸로 돈이 나를 다스리는 삶에 빠지지 않으려면 돈 버는 지혜와 소유의 사명을 아는 지혜. 소유의 진짜 정체 파악하기. 소유를 단단하게 만드는 첫걸음. 자족. 좋은 재투자의 3가지 원칙. 사람, 국가, 기업. 기업 재투자로 누리는 기하급수적 자산 증대 효과. 금융투자라는 이름의 노동. 돈의 가격을 정하는 시간의 가치와 위험의 정도. 내 돈에게 똑똑하게 일을 시키려면 공짜는 없다는 진리를 항상 기억하라. 진정한 미래 준비는 부의 방향성으로 완성된다. 4장. 미래를 단단하게 만드는 미래학자의 3번째 도구. 확장뇌 인공지능. 미래학자가 말하는 미래 준비의 지혜. 차근차근 자아실현을 생각하자. 자아실현을 위한 3가지 질문. 나만의 미래 지도를 그려라. 자아실현을 돕는 최고의 조력자 인공지능. 카스파로프의 속죄. 인공지능과의 협업, 선택이 아닌 필수. 도구 대 비서 대 확장된 뇌. 지능의 증강을 한 발 먼저 받아들여라. 확장 뇌로서의 인공지능 활용법. 이제 살아있는 거대한 도서관과 버타라. 다음. 1장. 실패가 내게 가르쳐준 것. 나의 모든 성공은 2번의 실패에서 시작됐다. 서문에서 밝혔듯 우리는 지금 120세 시대를 산다. 120년은 생각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다. 그 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누구나 성공과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 지금 실패로 인해 주저앉아 있는가? 현재 빠져있는 실패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미래의 실패와 고난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답찾기를 미뤄서는 안 된다. 120세를 살아갈 새로운 지혜, 즉 반복되는 실패를 다루는 나름의 방법을 익혀야 한다. 실패 이후에도 인생은 계속된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준비를 시작하는 법, 실패를 털고 일어나 올바른 방향을 찾고 진짜 소중한 것을 잃지 않고 웃으며 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 책은 이런 답들을 찾기 위해 몸부림쳤던 나의 여정에 대한 기록이다. 내가 발견하고 찾은 한 가닥 길에 대한 이야기다. 미래학자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소박한 대답이다. 2024년 4월 2일 핵주먹이라 불린 전설의 복서 마이크 타이슨은 57의 나이에 27살의 유튜버 출신 복서 제이크 폴과의 대결을 앞두고 무서워 죽을 지경이다 라고 고백했다. 40대 이상의 독자라면 대부분 잘 알겠지만 타이슨은 명실상부 헤비급 역대 최고의 복서 중 한 명이었다. 젊은 시절 대부분의 상대를 1라운드의 링에서 눕힐 정도의 가공할 만한 펀치를 자랑했다.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그 펀치력이 어디 가지는 않는다. 2020년 11월 타이슨은 로이 존스 주니어와의 경기를 통해 링에 복귀했다. 은퇴 15년 만이었다. 그 경기를 위해 타이슨은 많은 훈련을 소화했다. 날씬한 체격으로 변신하여 링 위에 오른 그는
1라운드부터 적극적이며 활발한 공격을 하면서 로이 존슨 주니어를 몰아붙였다. 53세 나이가 무색하게 타이슨은 로이 존슨의 복부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며 매 라운드마다 그를 괴롭혔다. 결국 시합은 무승부로 끝났지만 타이슨은 나이를 모색해 할 힘과 집념을 보여주었다. 이런 그가 링에 오르는 순간이 무섭다라고 말한 것이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다. 타이슨은 자칭 지구상에서 가장 나쁜 남자라고 외치고 다니는 사람이다. 그런 그가 링 위에서 싸우는 걸 죽을 정도로 무서워한다는 말은 언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는 미국의 폭스뉴스 진행자 선 해니티와의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폴과의 대결을 앞둔 지금 무서워 죽을 지경이에요. 2020년 11월 로이드와의 경기도 두려웠어요. 그때 나는 100파운드 약 45kg이나 과체중이었고 나이는 53살이었는데 해보자라고 말했죠. 두려운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맞서 싸우죠. 그게 내 성격이에요. 나는 항상 역경과 긴장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믿었어요. 이런 감정이 없었다면 시합에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싸우려면 이런 감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감정이 없었다면 절대 링에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돈이 아니다. 돈은 우리를 조금 편하게 하거나 조금 불편하게 만들 뿐이다.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하는 것은 마음이다. 마음을 한번 잘못 먹으면 사람은 죽는다. 반대로 마음만 바꾸면 이길 수 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으리라. 작은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올맷돌로 단번에 쓰러뜨린 이야기다. 우리는 다윗의 기적같은 성공 스토리에만 귀를 기울인다. 그러나 다윗 왕의 인생은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았다는 사실을 아는가? 이스라엘의 별, 위대한 정복자 다윗 왕도 수많은 실패와 고난과 고통을 만났다. 전쟁에서 여러 번 지고 적에게 쫓겨 수도 없이 도망쳤다. 살기 위해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했다. 다윗이 남긴 수많은 주옥 같은 시들은 대부분 실패, 고난, 좌절과 고통 속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다윗의 위대한 승리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다.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든 승리는 무수한 실패와 맞서 얻은 승리다. 다윗이 자신의 시를 통해 후대에 남기고 싶었던 것은 전투의 승리가 아니라 마음의 승리였다. 다윗을 명장으로 만든 것은 마음이지 근육이 아니다. 마이크 타이슨은 주먹의 힘보다 마음의 힘이 더 세서 세계 챔피언의 자리에 오른 것이다. 다음이요. 얼마 전 나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월드컵 4강에 올려놓았던 히딩크 전 감독이 한 방송에 출연해 한 말에 감동을 받았다. 그는 지금 한국 국가대표팀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조언을 부탁한다는 진행자의 말에 이렇게 대답했다. 2002년 한국은 지더라도 다시 일어섰다. 그래서 강한 팀이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미래를 단단하게 만들고 싶은가? 그렇다면 현재의 실패와 싸워라. 지금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싸워라. 패배주의와 맞서 싸워라. 그리고 이겨라. 세상을 이겨내라는 말이 아니다. 마음을 이겨내라는 말이다. 마음을 이기면 새로운 길을 찾을 힘을 얻을 수 있다. 실패를 이기는 무기는 돈이 아니다. 마음이다. 옛말에 실패해도 하늘이 무너지지는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를 그르쳐도 하늘이 무너질 정도로 큰일이 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실패는 끝이 아니다. 실수하고 실패해도 인생 자체가 그르쳐질 일은 없다. 지나가 보면 조금 쓴 약일 뿐 큰일이 아니다.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든 잠시 지나가는 폭우였을 뿐이다. 그러니 실패에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수치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마음 먹는 순간 실패와 맞서 싸울 용기가 생긴다. 실패와 고난은 나와 세상을 새롭게 배우는 기회다.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나를 더 성장시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경험이다. 이렇게 마음 먹는 순간 실패를 친구 삼을 수 있다. 실패를 적에서 우군으로 돌릴 수 있다. 이것이 실패와 맞서 싸워 이긴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다.
나도 이것을 경험을 통해 배웠다. 내 인생에서 성공이 늘 유익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다. 높이 올라갈수록 한편으로는 좋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나는 미래학자다. 대중에게 한국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전문 미래학자로 알려져 있다. 많은 이들이 내가 어떻게 미래학자가 되었는지 궁금해한다. 나는 한국 최고 명문대나 미국 아이비리그 엘리트 코스를 밟지 못했다. 지방 공립대 철학과 출신이다. 미국 지방학교에서 유학했다. 물려받은 재산도 없다. 당시 국민학교 시절 나의 아버지는 지방도시에 가난한 성직자였다. 우리 집 바로 앞은 쓰레기와 오물 처리장 같은 곳이었다. 나와 남동생은 그곳에서 대나무로 화살을 만들어 쏘며 놀거나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에는 연을 날리며 놀았다. 한 번은 멀리 날아간 화살을 주우러 가다가 발이 푹 빠져서 보았더니 인분이 가득 버려진 구덩이였다. 나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지나갔다. 나는 30살이 되어 미국 유학을 결심했다. 사실 내가 늦은 나이에 미국 유학길을 떠난 건 미래학을 배우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미국 유학에 대한 작은 동경, 무작정 한국을 떠나보고 싶은 마음, 새로운 것에 대한 모험 등 복잡한 동기들이 한데 버무려져 있었다. 2000년 나는 그렇게 복잡한 마음을 안고 아내와 2살 된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손에 쥔 돈은 단돈 1,500만 원이 전부였다. 우여곡절 끝에 미국 남부 휴스턴에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휴스턴에서의 첫 1년은 나의 기대 혹은 예상과 전혀 달랐다. 생활은 어려웠고 아내는 낯선 미국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1년간 이어진 영어 연수도 만만치 않았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하는 마음마저 들었다. 내 인생의 첫 번째 실패였다. 다음. 하지만 그 첫 실패가 나를 미래학자의 길로 이끌었다. 한번 생각해보라. 호기롭게 한국을 떠나왔는데 1년 만에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지 않은가? 돌아갈 때 돌아가더라도 명분은 있어야지 싶었다. 그리고 머나먼 미국 땅까지 왔는데 어학연수만 마치고 되돌아가는 것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일단 대학원 입학 시도라도 해보자고 마음먹었다. 그러던 차에 우연히 한 사람을 통해 휴스턴 대학원에 미래학이라는 학과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와 미래학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당시 나는 미래학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다. 겨우 엘빈 토플러 같은 미래학자가 있다는 일반인과 똑같은 상식 정도가 내가 가진 지식의 전부였다. 그런데 그때 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다. 미래학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이름으로 짐작해 봤을 때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배우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닐까? 만약에 그렇다면 미래학을 공부하면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에게 완벽한 답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겠다. 나의 첫 실패가 나를 미래학이라는 학문으로 이끌었다면 나의 두 번째 실패는 내가 미래학을 가르치고 미래 예측이라는 일을 하고 미래학 관련 책을 쓰도록 만들었다. 어려운 형편에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미국에서 일을 병행하며 가까스로 미래학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다. 미래학을 전공하고 한국에 돌아왔지만 당시 한국 기업이나 정부기관 등은 미래학 혹은 미래 예측에 관심이 없었다. 대중도 미래 예측이라고 하면 예언가처럼 신비스럽게 보거나 정반대로 사기꾼으로 의심하는 분위기였다. 나 같은 미래학 전공자가 설 땅이 없었다. 부르는 곳도 없었다. 미래학 전공을 활용할 일자리도 없었다. 결국 내가 선택한 길은 작은 사업이었다. 그때가 2006년 무렵으로 당시 중국 경제가 무섭게 부상하기 시작하던 시절이었다. 중국 경제 발전에 가장 큰 수혜를 보는 나라가 한국이었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 한국의 수많은 사업가들이 중국에 앞다퉈 진출했다. 중국도 한국의 발전과 다양한 산업의 노하우를 거침없이 배우는 시기였다. 나는 친구 몇 명과 함께 중국에서 아이들의 미래 진로를 코칭하고 영재 교육을 하는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학생들의 미래 진로 코칭은 내가 배운 미래학을 활용하고 영재 교육은 국내 전문가를 영입했다. 아는 지인의 소개로 나름 중국 내에서 영향력 있는 권력과와 연결되었다. 내가 소개받은 중국 파트너는 과거 중국 주석의 비서실장의 비서, 즉 실세라고 했다. 처음에는 의심이 갔다. 하지만 실세를 소개해준 지인을 믿었기에 사업을 추진했다. 중국도 한국만큼 교육열이 높으니 가능성을 받고
중국의 14억 인구를 대상으로 학원을 차리고 컨설팅 코칭을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다 싶었다. 당신은 중국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아이들이 먹는 음료수 하나만 성공시켜도 엄청난 부자가 된다는 식의 온갖 성공 신화가 쏟아져 나오던 시기였다. 이런 성공 신화에 고무된 나의 친구들은 이 사진을 구성하고 각자 돈을 출자했다. 나도 돈을 빌려 사업 자금을 마련하고 중국의 한중 합작 법인을 만들었다. 중국 파트너는 우리 이 사진이 중국을 방문할 때면 공안의 안내를 받으며 공안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게 해주었고 상하이 최고급 호텔에서 식사를 대접하며 장밋빛 비즈니스 전망을 늘어놓았다. 이런 상황이 몇 번 반복되니 약간의 의심조차 사라지고 머릿속엔 성공뿐인 미래만이 가득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사기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우리가 투자한 돈으로 우리를 접대했던 것이었고 투자금이 다 떨어지자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다. 나는 그렇게 망했고 친구까지 잃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두 번째 실패였다. 악재는 악재를 부른다. 그때 우리 집에 쌍둥이 막내 아이들이 태어났다. 나는 파산했고 당시 억대에 가까운 엄청난 빚만 짊어졌다. 지금도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 당시 나는 2년 동안 집에 생활비 한 푼 갖다 주지 못했다. 아내는 지금도 결혼 반지가 없다. 그때 결혼 반지까지 팔아서 쌍둥이 분유를 사다 먹였기 때문이다. 빚더미에 앉아 나는 무엇이든 해야 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미래학뿐이었다. 나는 절실한 마음으로 미래학 무료 강좌를 열었다. 우리 예측을 사기나 신비한 능력으로 여기던 시절에 사람들이 큰 돈을 내고 미래학을 배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내가 미래학을 전공했다고 하면 열이면 10사람 모두 그게 뭐죠? 그런 학과도 있어요? 라고 되물었고 은근히 무시하기도 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호기심을 갖고 듣기는 해도 무협지 소설 같다는 등 공상 취급을 하곤 했다. 하지만 나는 절박했다. 어떻게든 실패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야 했다. 나는 막 창업한 사람이 무료로 제품을 나눠주면서 가게를 홍보하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료 미래학 강의를 홍보했다. 그렇게 그냥 호기심에 몇몇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다. 그들을 대상으로 나는 혼신을 다해 강의를 했다. 그리고 1만원짜리 유료 강의를 들어보라고 조심스레 권했다. 나의 미래학 강의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뒤돌아 생각해보면 그때의 두 번째 실패가 없었더라면, 파산의 고난이 없었더라면 한국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전문 미래학자로 불리는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다음요. 더 읽어요? 아니면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할까요? 재밌네요. 그리고 빨리 읽히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내용이 나쁘진 않고. 이것도 빨리 읽긴 할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